유럽에서 동양 관광객들은 종종 차별을 받습니다. 시끄럽고 무례하고 질서를 어지럽힌다는 이유로요. 그리고 많은 유럽인들은 그게 다 한국인일 거라고 단정하곤 합니다. 프랑스 파리에서도 비슷한 일이 자주 벌어집니다. 파리 중심가에서 동양 관광객들이 시끄럽게 떠들고 셀카봉을 휘두르며 사람들을 밀치고 다니는 모습을 본 현지인들은 종종 한숨을 쉽니다. 저 사람들 또 한국인이지? 사실 대부분은 중국 관광객들일 수도 있지만 유럽인 입장에선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결국 한국인들도 이런 오해 속에 묶여버리곤 하죠. 오늘 소개할 이야기는 프랑스 출신 여성의 이야기입니다. 어릴 적부터 프랑스에 대한 자부심이 컸고 자유와 복지가 완벽하다고 믿었습니다. 반면 한국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인식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연히 떠난 난 한국에서 단 일주일. 그녀가 가졌던 모든 편견이 무너지는 순간들이 찾아옵니다. 도대체 한국에서 그녀에게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샬롯 뒤부아입니다. 프랑스 파리 근교의 작은 도시 퐁텐블로에서 태어나 자랐습니다. 올해 22살이고 파리 정치대학에서 국제정치학을 전공하고 있어요. 어릴 때부터 우리 집은 프랑스에 대한 자부심이 남달랐습니다. 할아버지는 2차 대전 참전 용사셨고 아버지는 외교부에서 일하는 공무원이었어요. 저녁 식탁에서 늘 들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샬롯, 프랑스가 얼마나 위대한 나라인지 아니? 자유, 평등, 박애의 정신이 시작된 곳이야. 루브르 박물관, 에펠탑, 샹젤리제. 전 세계 사람들이 우리 문화를 동경하지. 아버지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때는 당연하게 받아들였어요. 실제로 파리는 아름다웠고 우리는 한 달에 한 번씩 무료로 박물관을 관람할 수 있었고 의료비 걱정 없이 병원에 갈 수 있었으니까요. 대학 등록금도 거의 공짜나 다름없었고요. 하지만 10대 후반이 되면서 조금씩 이상한 장면들을 목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여름날 친구 엘로디와 함께 파리의 생제르맹 거리를 걷고 있었어요. 그때 앞에서 큰 소리가 들렸습니다. 동양인 관광객 한 무리가 카페 테라스 앞에서 셀카봉을 휘두르며 사진을 찍고 있었어요. 웨이터가 정중히 자리를 비켜달라고 했는데 오히려 더 큰 소리로 뭔가를 외치더군요. 또 시작이야. 엘로디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요즘 한국 관광객들 정말 많아졌어. K-팝 때문인가? 그때부터 유심히 보기 시작했어요. 루브르 박물관 앞, 에펠탑 주변, 몽마르트 언덕. 어디를 가도 비슷한 광경이었습니다. 큰 목소리로 떠들고 줄을 새치기 하고 다른 사람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사진만 찍어대는 동양인 관광객들 말이에요. 집에 와서 아버지께 이 이야기를 했더니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문화의 차이야, 샬롯. 우리 프랑스는 오랜 역사를 통해 세련된 예의와 매너를 키워왔지. 하지만 아시아 쪽은 경제가 갑자기 발전하면서 물질적으론 풍요로워졌어도 문화적 소양은 아직 부족한 거야. 그 말이 제 머릿속에 깊이 박혔습니다. 대학에 입학한 후에는 더욱 확신하게 되었어요. 국제정치학 수업에서 교수님들이 동아시아에 대해 설명할 때마다 비슷한 내용이었거든요. 한국과 일본은 분명 경제적으로는 선진국 반열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사회 구조를 보면 어떤가요? 세계 최고 수준의 자살률, 극심한 경쟁 사회, 청년 실업, 저출산 문제. 겉보기엔 화려해 보여도 국민들의 삶의 질은 결코 높다고 할 수 없죠. 마르티네 교수님의 강의였습니다. 교수님은 계속해서 설명했어요. 특히 한국의 경우 재벌 중심의 경제 구조 때문에 사회 양극화가 심각합니다. 젊은이들은 치킨집이나 편의점 아르바이트로 연명하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려고 무한 경쟁을 벌이죠. 이런 사회에서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을까요? 강의실에 있던 학생들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면서 인터넷에서도 관련 자료들을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한국의 높은 자살률, 극심한 교육 경쟁,
직장에서의 야근 문화, 성형수술 열풍. 모든 것이 교수님 말씀과 일치했습니다. 아, 한국은 정말 피곤한 나라구나. 케이팝이나 드라마는 재미있지만 실제로 살기엔 힘든 곳이겠어. 그렇게 생각이 굳어져 갔습니다. 물론 한류 문화는 좋아했어요. 방탄소년단 음악도 듣고 넷플릭스에서 오징어 게임이나 사랑의 불시착 같은 드라마도 재미있게 봤거든요.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엔터테인먼트일 뿐이라고 생각했어요. 화면 속 이야기와 현실은 다르다고 말이죠. 작년 겨울, 결정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크리스마스 시즌이라 파리 시내가 온통 축제 분위기였어요. 친구 클레어와 함께 샹젤리제 거리에서 쇼핑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뒤에서 큰 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동양인 관광객 6명 정도가 명품 매장 앞에서 소란을 피우고 있었어요. 가방을 바닥에 내려놓고 크게 웃으며 사진을 찍고 지나가는 사람들은 신경 쓰지 않고 길 한복판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었죠. 정말 시끄럽네. 클레어가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왜 항상 저렇게 떠들어댈까? 저도 그때 완전히 확신했어요. 역시 한국 사람들은 저런가 보다. 그렇게 제 마음속에는 한국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단단히 자리 잡았습니다. 경제는 발전했지만 문화적 수준은 낮고 사람들은 스트레스에 시달리며 불행하게 살아가는 나라. 그것이 제가 알고 있던 한국의 모습이었어요. 그런 제가 직접 한국 땅을 밟게 될 줄은 그때만 해도 꿈에도 몰랐습니다. 대학교 4학년 졸업을 앞두고 친구들과 마지막 여행 계획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클레어, 엘로디, 마리와 함께 카페에 앉아 여행지를 정하는 자리였어요. 이탈리아 어때? 로마의 콜로세움, 베니스의 곤돌라. 제가 먼저 제안했습니다. 아니야, 샬롯. 이번엔 좀 더 특별한 곳으로 가자. 클레어가 눈을 반짝이며 말했어요. 한국 어때? 한국? 저는 즉시 고개를 저었습니다. 왜 하필 한국이야? 요즘 정말 핫한 곳이잖아. 케이팝, 드라마, 그리고 음식도 맛있다던데. 마리가 핸드폰을 보여주며 말했어요. 여기 봐. 인스타그램에 한국 여행 후기들이 엄청 많아. 엘로디도 맞장구 쳤습니다. 맞아. 그리고 일본보다 물가도 싸고 쇼핑할 것도 많대. 저는 여전히 망설였어요. 제 머릿속에는 여전히 샹젤리제에서 봤던 그 시끄러운 관광객들의 모습이 선명했거든요. 솔직히 말할게. 파리에서 한국 관광객들 보면 좀 매너가 별로더라고. 너무 시끄럽고 다른 사람들 신경 안 쓰고. 친구들이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클레어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샬롯, 그런데 말이야. 혹시 그 사람들이 정말 한국 사람이었을까? 무슨 뜻이야? 요즘 인터넷에서 본 글인데 중국 관광객들이 유럽에서 한국인인 척 하는 경우가 많다더라. 한국 이미지가 좋아지니까. 엘로디가 핸드폰을 뒤져서 기사 하나를 보여줬습니다. 중국인 관광객들의 한국인 코스프레라는 제목이었어요. 여기 봐. 한국 브랜드 옷 입고 한국어 몇 마디 외워서 한국인인 척 한다는 거야. 유럽 사람들은 동양인 구별 잘 못하니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동안 제가 봤던 그 사람들이 정말 한국인이었을까요? 갑자기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정말? 그럼 내가 본 사람들도 아마 대부분 중국인이었을 거야. 한국인들은 생각보다 조용하고 예의 바르다던데. 마리가 말을 이었습니다. 내 사촌 언니가 서울에서 1년 동안 교환학생했거든. 그 언니 말로는 한국 사람들 정말 친절하고 특히 지하철에서는 정말 조용하다고 하더라. 친구들의 말을 듣고 나니 혼란스러웠어요. 제가 그동안 확신했던 것들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다수결로 한국행이 결정되었고 저는 마지못해 따라가기로 했어요. 좋아, 가자. 대신 일주일만. 한 달 후, 우리는 인천국제공항행 비행기에 몸을 맡겼습니다. 친구들은 비행기 안에서부터 흥분해서 한국어 기초 회화를 연습하고 맛집 리스트를 확인하고 있었어요.
저는 창밖을 보며 생각했죠. 그냥 무사히 다녀오기만 하자. 12시간의 비행 끝에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리는 순간부터 뭔가 예상과 달랐어요. 공항이 너무 깨끗하고 조용한 거예요. 파리 샤를 드골 공항은 항상 웅성거리고 어수선한데 인천공항은 마치 고급 호텔 로비 같았습니다. 바닥은 반짝반짝 윤이 났고 안내판들도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어요. 생각보다 괜찮네. 엘로디가 작은 소리로 말했습니다. 입국 심사를 받는 동안에도 놀랐어요. 직원들이 정말 친절했거든요. 저희가 서툰 영어로 말해도 웃으며 천천히 도와주고 어디로 가야 하는지 자세히 알려줬어요. 파리 공항 직원들은 대부분 무뚝뚝한데 정말 다르더라고요. 공항 철도를 타고 서울역으로 향하는 길, 저는 계속 창밖을 봤습니다. 지나가는 풍경들이 생각보다 정돈되어 있었어요. 난개발로 어수선할 거라 예상했는데 건물들이 나름대로 질서 있게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놀란 건 지하철 안에서였어요. 칸 안이 너무 조용한 거예요. 한국 드라마에서 본 것처럼 사람들이 웅성거리고 떠들 줄 알았는데 대부분 조용히 핸드폰을 보거나 책을 읽고 있었어요. 통화하는 사람도 거의 없었고요. 이상해. 너무 조용하다. 클레어가 속삭였습니다. 파리 지하철과는 정말 달랐어요. 파리에서는 누군가 항상 큰 소리로 통화하고 음악을 틀고 떠들고 있거든요. 어떨 때는 길거리 악사들이 지하철 안에서 공연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여기는 도서관처럼 조용했습니다. 서울역에 도착해서 지상으로 올라오는 순간 또 한 번 놀랐어요. 역 주변이 정말 깨끗했거든요. 쓰레기통이 많지 않은데도 바닥에 쓰레기가 거의 보이지 않았어요. 파리라면 담배꽁초, 휴지, 빈 병들이 여기저기 굴러다닐 텐데요. 와, 정말 깨끗하다. 마리가 감탄했습니다. 호텔까지 가는 택시 안에서도 신기한 게 많았어요. 택시 기사 아저씨는 저희가 외국인인 걸 알고 천천히 말해주시려고 노력하셨어요. 영어가 서툰 걸 미안해하시면서도 손짓, 발짓으로 친절하게 설명해 주셨죠. 한국. 첫 번째. 아저씨가 어색한 영어로 물어보셨어요. 네, 처음이에요. 엘로디가 대답했습니다. 아, 그럼 좋은 곳 많이 가보세요. 한국 정말 좋은 나라예요. 아저씨의 표정에서 진심 어린 자부심이 느껴졌어요. 파리 택시 기사들과는 정말 다른 모습이었어요. 호텔에 체크인하고 첫 저녁을 먹으러 나갔습니다. 친구들이 미리 찾아둔 전통 한식당이었어요. 메뉴를 보는데 걱정이 됐어요. 다 맵게 생겼거든요. 저는 매운 음식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요. 불고기는 안 매울 거야. 클레어가 추천했습니다. 반신반의하며 주문했는데 음식이 나오자마자 깜짝 놀랐어요. 우선 반찬이 이렇게 많이 나올 줄 몰랐어요. 그리고 불고기를 한 입 먹어보니 정말 맛있었어요. 달콤하고 부드럽고 전혀 맵지 않았어요. 이거 정말 맛있는데? 저도 모르게 감탄했습니다. 봐, 내가 뭘 했어. 마리가 웃으며 말했어요. 더 놀라운 건 식당 직원들의 서비스였어요. 저희가 젓가락 사용을 서툴러 하니까 포크를 가져다 주시고 반찬도 계속 리필해 주시고 음식 설명도 열심히 해주셨어요. 그런데 팁을 받지 않으시더라고요. 팁은 안 받으세요? 제가 영어로 물어봤더니 직원분이 웃으며 손을 저으셨어요. 노. 한국은 팁 문화 없어요. 프랑스였다면 당연히 팁을 줘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정말 신기했어요.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솔직히 어때, 샬롯? 엘로디가 물었어요. 생각보다 훨씬 괜찮아.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공항도 깨끗하고 사람들도 친절하고 음식도 맛있고 내가 상상했던 것과 많이 다르지. 클레어가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맞아. 이렇게 조용하고 정돈되어 있을 줄은 몰랐어. 그날 밤 호텔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보며 생각했어요.
제가 프랑스에서 봤던 그 시끄러운 관광객들. 정말 한국인이었을까요? 친구들 말대로 중국인이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너무 성급하게 판단한 건 아닐까? 처음으로 그런 의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하루밖에 안 됐지만 지금까지 본 한국은 제가 상상했던 것과 완전히 달랐거든요. 이제 남은 일주일 동안 과연 어떤 모습들을 더 보게 될지 조금씩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서의 둘째 날, 셋째 날이 지나면서 제 마음속 혼란은 더욱 커져갔습니다. 처음에 품었던 의심이 조금씩 확신으로 변해가고 있었거든요. 친구들과 함께 경복궁을 구경하던 날이었습니다. 궁궐 안은 조용하고 평화로웠어요. 관광객들이 많았지만 모두들 차분하게 관람하고 있었습니다. 가이드의 설명을 듣는 사람들의 표정에서 진지함이 느껴졌어요. 파리의 관광지에서 보던 그 소란스러움과는 정말 달랐습니다. 길을 걷다 보니 한복을 입은 젊은 여성들을 많이 볼 수 있었어요. 처음에는 관광객을 위한 상술이라고 생각했는데 자세히 보니 한국 사람들도 많이 입고 있더라고요. 자신들의 전통 문화를 자랑스러워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명동에 갔던 날도 기억에 남습니다. 친구들이 그렇게 가고 싶어 했던 화장품 거리였어요. 정말 사람이 많았지만 파리의 샹젤리제처럼 무질서하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질서정연했달까요? 사람들이 빠르게 걸어도 서로 부딪히지 않으려고 조심했고 큰 소리로 떠드는 사람도 거의 없었어요. 화장품 매장에서 쇼핑을 하는데 직원들의 서비스가 정말 놀라웠습니다. 저희가 외국인이라는 걸 알고도 전혀 귀찮아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친절하게 설명해주고 제품 사용법까지 자세히 알려줬어요. 프랑스 명품 매장에서는 직원들이 고객을 좀 까다롭게 대하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는 정반대였어요. 그렇게 나흘째가 되었습니다. 친구들은 여전히 들떠 있었고 저도 처음보다는 훨씬 한국이 마음에 들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는 의문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게 정말 한국의 진짜 모습일까 하는 생각 말이에요. 그날 오후 명동 한복판에서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인기 있다는 디저트 카페를 찾아가는 길이었어요. 그 마리가 인스타그램에서 본 수제 와플집이었는데 줄이 너무 길어서 다른 곳을 찾기로 했어요. 모두들 핸드폰 지도를 보며 길을 찾고 있었습니다. 저는 한 손에 커피를 들고 친구들을 따라 걷고 있었어요. 그런데 길 건너편에 예쁜 액세서리 가게가 보이더라고요. 잠깐 구경하고 싶어서 혼자 길을 건너려고 했습니다. 신호등이 초록불이었으니까 안전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프랑스와 달리 오른쪽에서 차가 오는 게 익숙하지 않았나 봐요. 왼쪽만 확인하고 길을 건너기 시작했는데 갑자기 친구들이 제 이름을 부르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순간 오른쪽에서 오토바이 소리가 들렸어요. 고개를 돌리는 순간 큰 오토바이가 빠른 속도로 제게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다리가 굳어서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바로 그 순간 누군가가 제 팔을 강하게 잡아당겼습니다. 몸이 뒤로 확 끌려가면서 균형을 잃었는데 그 사람이 저를 받쳐줬어요. 오토바이는 제가 서 있던 자리를 바로 옆으로 지나쳐갔습니다. 정말 아슬아슬한 순간이었어요. 심장이 터질 것처럼 뛰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서 있다가 고개를 들어보니 저를 구해준 분이 한국 남성이었어요. 키가 크고 단정한 모습의 청년이었습니다. 얼굴에는 진심으로 걱정하는 표정이 가득했어요. 저를 안전한 곳으로 이끌고 나서 그분이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다친 곳은 없는지, 어지럽지는 않은지 정말 걱정스러운 목소리였어요. 저는 아직도 놀란 상태라 제대로 대답도 못했어요. 친구들이 뛰어와서 난리가 났습니다. 모두들 제가 다쳤는지 확인하고 그분께 고맙다고 인사했어요. 그분은 끝까지 저희가 괜찮은지 확인하고 나서야 자리를 떠났습니다.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친구들은 계속 그 이야기를 했어요. 정말 영화 같았다면서 한국 드라마에서나 나올 법한 일이라면서 흥분해했어요. 저는 그들의 말이 잘 들리지 않았어요.
자꾸 그분의 모습이 떠올랐거든요. 그분의 따뜻한 손길, 진심으로 걱정해주던 목소리, 마지막까지 저희를 챙겨주던 모습. 프랑스에서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따뜻함이었어요. 파리에서 비슷한 상황이 생겼다면 사람들이 이렇게 나서서 도와줄까요? 아마 대부분 모른 척 지나갔을 거예요. 그날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화려하면서도 정돈된 느낌이었습니다. 이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갈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저를 구해준 그분도 이 도시 어딘가에서 평범한 일상을 보내고 있겠죠. 낯선 외국인을 위험에서 구해주고도 당연하다는 듯이 사라져버린 그분. 그런 분이 이 도시에 혼자만 있는 건 아닐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사는 나라가 정말 제가 생각했던 그런 차갑고 각박한 곳일까요? 경쟁만 치열하고 사람들이 불행한 사회일까요? 지금까지 며칠 동안 본 것들을 다시 떠올려 봤습니다. 공항에서 친절했던 직원들, 지하철에서 조용히 자리를 양보하던 젊은이들, 식당에서 웃으면서 서비스해주던 분들, 길에서 방향을 알려주던 할머니, 그리고 오늘 저를 구해준 그분까지. 이 모든 것들이 우연의 일치일까요? 아니면 제가 지금까지 한국에 대해 잘못 알고 있었던 걸까요? 창밖의 불빛들을 보면서 처음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진짜 한국은 제가 상상했던 것과 완전히 다른 나라인 것은 아닐까 하고 말이에요. 아직 확신할 수는 없었지만 분명한 건 제 마음 어딘가에서 무언가가 조금씩 변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난 후 저는 한국을 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마치 새로운 안경을 쓴 것처럼 모든 것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다음 날 아침 호텔 근처 전통 찻집에 갔습니다. 인사동의 조용한 골목에 자리한 작은 찻집이었어요. 친구들은 여행 사진을 정리하느라 바빴고 저는 혼자 창가에 앉아 지나가는 사람들을 관찰했습니다. 아침 출근길인데도 사람들이 서로를 배려하는 모습이 눈에 띄었어요. 좁은 골목에서 마주오는 사람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옆으로 비켜주고 무거운 짐을 든 할머니가 지나가시면 젊은 남성이 도와드리고 유모차를 끄는 엄마가 있으면 길을 터주고 이런 작은 배려들이 일상처럼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깜짝 놀랄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제 저를 구해준 그분이 찻집 문을 열고 들어오신 거예요. 저희를 보시더니 놀란 표정을 지으시다가 이내 따뜻한 미소를 보이며 다가오셨습니다. 어제 이후로 몸은 괜찮은지, 다친 곳은 없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주셨어요. 친구들이 반갑게 인사하며 같이 앉자고 권했고 그분은 정중히 사양하시다가 결국 잠시 함께 자리하게 되었습니다. 이름은 김지훈이라고 하셨어요.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계시는데 오늘은 휴가라서 인사동에 나와 계신다고 했습니다. 조용하고 차분한 성격이신 것 같았어요. 말씀을 많이 하시는 편은 아니었지만 할 말은 분명히 하시는 분이었습니다. 친구들이 한국 여행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을 때 저는 용기를 내어 솔직한 고백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한국 오기 싫었다고, 한국에 대해 좋지 않은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다고 말이에요. 지훈 씨는 전혀 불쾌해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충분히 이해한다고 하시면서 조용히 제 이야기를 들어주셨습니다. 파리에서 봤던 시끄러운 관광객들 이야기, 인터넷과 언론에서 본 한국 사회의 어두운 면들에 대한 이야기까지 모두 말씀드렸어요. 그분은 핸드폰을 꺼내서 몇 가지 자료들을 보여주셨습니다. 최근 유럽에서 일어난 일들에 대한 기사들이었어요. 중국 관광객들이 의도적으로 한국 브랜드 옷을 입고 한국인인 척 행동하는 경우가 많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한국의 국가 이미지가 좋아지면서 생긴 현상이라고 하더군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제가 파리에서 봤던 그 시끄러운 관광객들, 그들이 정말 한국인이었을까요? 저는 그냥 동양인이면 모두 한국인이라고 단정해버렸던 거예요. 얼마나 성급한 판단이었는지 부끄러워졌습니다. 지훈 씨는 계속해서 설명해 주셨어요. 물론 한국에도 매너 없는 사람들이 있다고,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라고 하시면서요.
하지만 그것이 한국 전체를 대표하지는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이 보여준 또 다른 자료들을 보고 더욱 놀랐습니다. 해외에서 봉사활동하는 한국 청년들, 자연재해 현장에서 질서정연하게 대피하는 한국 관광객들, 길 잃은 외국인을 도와주는 시민들의 모습들. 이런 면들도 한국의 모습이라고 하셨어요.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행복에 대한 그분의 말씀이었습니다. 문화마다 행복을 추구하는 방식이 다르다고 하시더라고요. 프랑스처럼 개인의 자유와 여유를 중시하는 행복도 있고, 한국처럼 가족과 공동체 안에서 함께 성취해 나가는 행복도 있다고요. 그 말씀을 들으니 지난 며칠간 제가 본 한국의 모습들이 떠올랐어요. 지하철에서 조용히 자리를 양보하던 사람들, 길에서 친절하게 도움을 주던 시민들, 가족 단위로 나들이 나온 사람들의 화목한 모습들. 이것도 하나의 행복한 삶의 방식이구나 싶었어요. 지훈 씨와의 대화를 통해 제가 얼마나 편협한 시각을 가지고 있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저는 프랑스의 기준으로만 다른 나라를 판단하고 있었어요. 프랑스가 최고라고 생각하면서 다른 문화는 열등하다고 여겼던 거죠. 그분은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은 누구나 편견을 가질 수 있다고, 중요한 것은 직접 경험하고 배우려는 마음이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한국에 와서 직접 보고 느끼는 것 자체가 의미 있는 일이라고 격려해 주셨습니다. 그날 오후 지훈 씨와 헤어진 후 저는 혼자 서울 거리를 걸어봤습니다. 친구들은 쇼핑을 더 하고 싶어 했지만 저는 그냥 이 도시의 일상을 느껴보고 싶었어요. 한강공원에 갔을 때의 일이 기억납니다. 주말이라 가족 단위로 나온 사람들이 많았어요. 아이들은 뛰어놀고 부모들은 돗자리에 앉아 대화를 나누고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손자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계셨어요. 모두들 여유롭고 행복해 보였습니다. 이런 모습이 제가 상상했던 경쟁에 시달리고 스트레스 받는 한국인의 모습과 같은가요? 전혀 아니었어요. 그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삶을 즐기고 있었고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있었습니다. 저녁에 호텔로 돌아와서 친구들에게 제 변화된 마음을 털어놨습니다. 처음에는 한국이 싫었지만 이제는 정말 특별한 나라라고 생각한다고요. 친구들도 제 변화를 눈치채고 있었대요.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보며 지난 일주일을 돌이켜봤습니다. 제가 얼마나 무지했는지, 얼마나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는지 깨달았어요. 책과 인터넷으로만 세상을 알려고 했던 제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한국은 빠르게 변화하는 도시였지만 차갑지 않았어요. 사람들은 바쁘게 살아가지만 서로를 배려할 줄 알았어요. 개인보다는 공동체를 생각하는 마음, 어려운 사람을 돕는 따뜻함, 전통을 소중히 여기면서도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역동성. 이 모든 것이 한국만의 특별함이었습니다. 무엇보다 한국 사람들의 마음이 따뜻했어요. 낯선 외국인인 저를 진심으로 도와주고 친절하게 대해주고 위험한 순간에는 몸을 사리지 않고 구해주는 그런 마음 말이에요. 프랑스에서는 개인의 자유가 최고의 가치였어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더불어 사는 삶의 가치를 배웠습니다. 혼자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함께 행복해지는 것, 그것이 진정한 행복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이제 저는 확신을 가지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 제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세상 중에서 가장 따뜻하고 아름다운 곳이었다고요. 파리로 돌아온 지 석 달이 지난 후 일입니다. 친구들은 한국 여행이 끝나자마자 일상으로 돌아갔지만 저는 달랐어요. 매일 아침 일어나면 서울의 조용한 지하철이 그리웠고 인사동 찻집의 따뜻한 분위기가 생각났습니다. 무엇보다 지훈 씨가 보여주었던 그 진심 어린 배려가 자꾸만 떠올랐어요. 처음에는 단순히 고마운 마음에서 카카오톡으로 안부 인사를 드렸습니다. 한국에 잘 도착했다는 소식과 함께 그날의 고마움을 다시 한번 전했어요. 지훈 씨도 정중하게 답장을 보내주시며 파리 생활은 어떤지 물어보셨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연락이 어느새 일상이 되었어요. 처음에는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였는데 점점 자주 메시지를 주고받게 되었습니다.
서로의 일상을 나누고 문화의 차이에 대해 이야기하고 때로는 사소한 하루 일과를 공유하기도 했어요. 지훈 씨는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재미있는 분이었어요. 진지하면서도 유머가 있으시고 한국의 계절 변화를 사진으로 보내주시기도 했습니다. 가을 단풍이 든 남산의 모습, 첫눈이 내린 경복궁의 풍경. 그런 사진들을 볼 때마다 다시 한국에 가고 싶다는 마음이 강해졌어요. 대학교에서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국제정치학 수업에서 동아시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예전과는 다른 시각으로 듣게 되었어요. 교수님이 한국의 사회 문제들을 언급하실 때 저는 조심스럽게 다른 관점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교수님, 하지만 한국에는 공동체를 중시하는 문화도 있지 않나요? 개인주의만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 처음에는 이런 발언들이 어색했지만 점점 자신감이 생겼어요. 직접 경험한 것들이 있으니까요. 친구들도 제 변화를 눈치챘습니다. 클레어는 제가 한국 음식점을 자주 찾아가는 것을 보고 놀라워했어요. 예전에는 그렇게 한식을 좋아하지 않았는데 말이에요. 샬롯, 너 요즘 한국 음식만 먹는 것 같은데 설마 그때 그 남자분 때문이야? 친구의 농담에 얼굴이 빨개졌지만 부인하지 않았어요. 사실 한식을 먹을 때마다 지훈 씨와 함께 갔던 그 찻집이 생각났거든요. 어느 날 저녁 지훈 씨에게서 조금 특별한 메시지가 왔습니다. 샬롯 씨, 회사에서 내년 봄에 파리 출장 기회가 생겼어요. 혹시 그때 시간 되시면 파리 곳곳을 안내해 주실 수 있을까요? 물론 부담스러우시면 괜찮습니다. 그 메시지를 읽는 순간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어요. 다시 만날 수 있다는 기대감과 동시에 이상한 떨림이 느껴졌습니다. 이게 단순한 고마움일까요? 아니면 다른 감정일까요? 물론이에요. 파리의 진짜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어요. 관광지가 아닌 파리 사람들이 진짜 사는 모습 말이에요. 답장을 보내고 나서 거울을 봤더니 제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져 있었어요. 언제부터인가 지훈 씨 생각만 해도 자연스럽게 웃음이 나오더라고요. 그날 밤 창밖으로 보이는 에펠탑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한국에서 돌아온 지 석 달밖에 안 됐는데 제 인생이 이렇게 달라질 줄 몰랐어요. 세상을 보는 시각도, 사람을 대하는 마음도, 그리고 제 자신에 대한 이해도 모두 변했습니다. 무엇보다 지훈 씨라는 분을 알게 된 것이 가장 큰 선물이었어요. 처음에는 생명의 은인으로만 생각했는데 이제는 그분 없는 하루를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소중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내년 봄 파리의 꽃들이 피어날 때쯤 지훈 씨를 다시 만나게 될 거예요. 그때는 제가 파리를 안내해드리면서 프랑스의 아름다운 면들을 보여드리고 싶어요. 한국에서 받았던 그 따뜻함을 이번에는 제가 돌려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혹시 모르죠. 그때쯤이면 이 떨리는 마음의 정체가 무엇인지 알게 될지도요.